한국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낸 미국 아빠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싫다며 딸 얼굴을 3년 동안 안 봤던 이 아빠는 한국에 도착하여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3년 만에 재회한 부녀는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아래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빅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족 없이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가족은 딸아이 하나였는데 3년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매정한 것. 제 아내는 딸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몇 년 후 급성 복막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 혼자서 10수년간 딸아이만 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를 만나 한국으로 가버려 나를 혼자 두고 그 후 종종 딸아이로부터 한국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보스턴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제 일상과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오래된 목재 책상과 익숙한 책들이 있는 제 사무실은 정말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됐죠. 소피아가 보낸 초대장이 또 우편으로 왔을 때 저는 거의 그걸 버릴 뻔했어요. 서울에 있는 딸을 방문하라고요? 뭐하러요? 한국에 대해 들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현대적이고 너무 빠르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는 너무 다르다고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딸이 그곳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주제를 바꾸곤 했어요. 아빠,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마지막 통화에서 소피아가 말했는데 떨리는 목소리에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셔야 해요. 진우도 제대로 만나시고요. 손주들도 보셔야죠. 책상 위에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소피아가 키 큰 한국인 남자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진우, 제가 거의 모르는 사위였어요. 두 아이가 그들 앞에 서 있었고요. 제 손주들은 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로 둘러싸인 높은 아파트 건물에서 살고 있었죠. 지금 정말 바쁘거든 핑계를 대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피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표를 샀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다음 달로요. 아이들이 매일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컴퓨터로 서울, 한국을 검색했죠. 이미지들은 유리와 강철로 된 도시, 밝은 조명,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평화로운 동네와는 전혀 달랐죠.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반짝이고 너무 달랐어요. 뒤에 무엇을 남기는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만 달리는 사회로군. 한 달 후 여행 가방을 싸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접고 편안한 신발을 가방에 넣었죠.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것은 판단 아래 숨겨진 진짜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딸이 선택한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길었어요. 창밖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보며 그들의 아파트에 대해 할 예정이었던 공손하지만 거리감 있는 말들을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있었죠. 모든 현대적인 기기들을 보게 되면 승인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미소 지을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수화물 찾는 곳과 세관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죠. 과정이 부드럽고 빨랐어요. 불안할 정도로요. 밖에서 서울이 펼쳐져 있었는데 하늘까지 뻗어 있는 높은 건물들의 바다였어요. 이건 제가 오래된 다큐멘터리와 책에서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딸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아, 가족 방문이군요. 그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는데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주 좋죠. 가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서울 중심부를 달리는 동안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높은 건물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죠. 교통은 정돈된 줄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제가 보는 곳마다 화면들이 광고와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피하려고 했던 미래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죠. 택시가 반짝이는 아파트 타워 앞에 멈췄어요. 소피아가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녀의 익숙한 미소는 이 이상한 곳에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녀 뒤에는 진우가 서 있었는데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았으며 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그들 다리 뒤에서 살짝 엿보고 있었고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아빠, 소피아가 말하며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느낌의 포옹을 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저는 제 편안한 세계에서 이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경계선을 넘어섰어요. 제 여정이 시작된 거죠.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이었죠. 저는 반짝이는 디지털 화면에서 바뀌는 층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는데 복도가 아닌 바로 그들의 집 안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집 안까지 바로 부를 수 있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너무 판단적으로 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보안과 편의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대답했어요. 벌써부터 이곳이 너무 달랐어요. 너무 현대적이었죠. 소피아가 아파트를 구경시켜주고 있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단순하지만 편안한 가구들이 있는 방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각 방에는 제게 불필요해 보이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목소리로 제어할 수 있는 주방 가전, 자동으로 조절되는 온도계, 그리고 쓰레기 분리만을 위한 복잡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정말 현대적이네. 제가 말했어요. 그 단어가 제 입에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소피아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저에게 이런 기술들을 싫어하냐고 물었죠. 저는 빠르게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익숙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인정했어요. 사실 저는 제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곳은 제가 나이 들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소피아가 근처 시장을 방문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생각에 제 배가 조여오고 있었어요. 낯선 도시의 붐비는 버스와 기차, 읽을 수 없는 표지판들, 밀치고 서두르는 사람들, 그냥 택시 타면 안 될까? 제가 물었어요. 그 경험 전체를 피하고 싶어서요. 소피아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훌륭하다며 한국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소피아와 진우를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이게 왜 나쁜 생각인지에 대한 모든 논리를 준비하면서요. 그런데 버스 세대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연달아 도착했어요. 각각 깨끗했고 너무 붐비지도 않았죠. 요금은 저렴했고 승차감도 좋았어요. 보스턴에서는 아직도 한 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인정했을 때 소피아는 아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감정을 바꾸기 시작한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모였어요. 제가 쓸데없이 하이테크하다고 무시했던 주방이 따뜻한 가족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숙련된 솜씨로 야채를 썰면서 동네가 교통 허브를 중심으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쇼핑구역, 학교, 공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공간에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죠. 냉담하게 지내려던 계획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이런 디자인 뒤에는 제 논리적인 마음에 호소하는 똑똑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식탁에 접시를 놓을 때 제대로 하려고 집중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무언가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요리하고 있던 된장찌개가 담긴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아빠 맛볼래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들의 일상에 참여하라는 이 단순한 초대가 뜻밖에도 저를 감동시켰어요.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받았어요. 맛이 풍부하고 복잡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맛있네, 제가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어요. 전통 레시피예요. 진우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현대적인 주방에서도 바꿀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의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여기 제 사위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지혜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옛것과 새것의 균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제가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피아와 진우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편의 사이를 쉽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편안한 손님용 침대에 누워 저는 여전히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공기청정기의 부드러운 소리와 디지털 시계의 은은한 빛이 제가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불편함 아래에는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여기에는 이해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여정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제 안내자들인 소피아와 진우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저를 낯선 도시를 통해 안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서울의 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길을 잃고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침 안개에 쌓인 도시가 어제보다 훨씬 부드럽게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낯설고 차갑지 않았어요. 커피 향기가 제 코를 자극하면서 부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반찬도 있고 서양식 토스트와 계란도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아빠가 익숙한 걸 원할 것 같아서요. 소피아가 커피 한 잔을 내 쪽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그 배려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소피아는 저를 잘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었죠. 오늘은 뭔가 다르게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다 먹어보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소피아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그 작은 변화가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소피아는 오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건물의 공용 공간을 둘러보는 것이었죠. 옥상 정원이 있고 이웃들이 요리 교실이나 문화 행사를 위해 모이는 공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이런 공간을 사용한다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소피아는 그저 미소 지으며 직접 보면 알 거라고 말했죠.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도전은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됐어요. 한 한국인 할머니가 함께 타시더니 소피아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동안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죠.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면서요. 언어와 제 자신의 소통 거부로 인해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옥상 정원은 완전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비어있고 사용되지 않는 공간 대신 활기찬 커뮤니티를 발견했거든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채소밭과 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길을 따라 뛰어다니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우 어머니가 여기서 한 달에 2번 전통 약초에 관해 가르치고 계세요. 소피아가 우리가 정원을 걷는 동안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은 은퇴한 엔지니어신데 농작물에 물을 자동으로 주는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셨어요. 목적과 연결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고층 주거에 대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에 의해 고립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직적인 동네를 만들어냈던 거죠. 나중에 소피아는 아파트의 쓰레기 처리 구역을 꼭 보여주겠다고 고집했어요. 복잡한 분류 시스템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왜 이게 흥미로울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각 가정이 쓰레기를 이런 카테고리로 분리해요. 소피아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건물에서 기록을 유지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죠.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말했지만 사실 얼마나 철저한지 속으로는 감명받고 있었어요.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소피아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습관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그녀는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쓰레기와 에너지 사용을 줄였는지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증거는 반박하기 어려웠지만 저는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내 시대에는 더 간단한 시스템으로도 잘 해결했었는데. 소피아가 부드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랬나요, 아빠? 정말로요? 저는 그에 대한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진우와 아이들과 함께 가족 외출을 했을 때 왔어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탐색하면서 저는 완전히 제 안내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와 진우를 신뢰하고 그들의 지도를 따르며 이해하지 못할 때 질문해야 했어요.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의존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지하철 칸에서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나 저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낯선 사람의 이런 작은 친절, 제가 비인간적인 도시군 중의 일부로 무시했을 누군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색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자리를 받았고, 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매번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모든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저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불평했어요. 음식 온도, 손님방 매트리스, 아파트의 스마트 시스템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소리들. 저 알림 소리 좀 꺼둘 수 없어? 또 다른 부드러운 알림음이 울렸을 때 저는 짜증을 냈어요. 그건 그냥 세탁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소피아가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른 알림 소리로 바꿔드릴까요? 그녀의 합리적인 반응이 제 짜증을 유치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위협적이지 않은 것들과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고 표정은 방어적이었어요. 저는 마치 전쟁 중인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과의 전쟁일까요? 소피아나 진호와의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인내심만을 보여줬으니까요. 아파트 자체와의 전쟁도 아니었어요. 그건 의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변화 그 자체와 싸우고 있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시험했어요. 저는 딸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었고 그곳이 도전적이면서도 놀라운 곳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적들,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기술, 잊혀지는 전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동맹들 소피아, 진우, 심지어 친절을 보여준 낯선 사람들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내심으로 이 낯선 영역을 통해 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험들이 찾아올 테지만 처음으로 저는 단지 저항하기보다는 약간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할 만한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방문한 지 3일째, 저는 어느새 일상이 생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처음엔 너무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아이들은 학교로 걸어가고 배달기사들은 건물 사이를 빠르게 오가고 있었거든요. 소피아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에는 진우와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며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진우는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업무 일정까지 조정해 놓았던 거죠. 오늘 진우가 조금 다른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침 식사 중에 그가 말했어요. 제 사무실을 보시면 저희의 서울 생활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의 직장은 분명 또 다른 초현대식 건물일 테고 제가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사무실로 가는 여정이 뜻밖의 중요한 경험이 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지하철 환승을 제 스스로 해냈거든요. 색깔로 구분된 안내판을 따라 올바른 플랫폼을 찾아갔어요. 진우가 매 걸음마다 안내해주지 않아도 됐죠. 제가 정확한 위치에 도착했을 때 마치 처음으로 신발끈을 혼자 묶은 아이처럼 이상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점점 감을 잡으시는 것 같네요. 진우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사무실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높고 유리와 철로 만들어져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니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됐어요. 경비원이 진우를 이름으로 부르며 인사하고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멈춰 서서 저를 만나고
소피아의 아버지인 저에게 진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당신 사위는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까지 해결해요. 한 여성이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진우를 바라봤어요. 이 설명은 제가 집에서 본 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가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조용히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 말로 표현되기도 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상하는 방식 말이에요. 그는 가족 대화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세심한 주의를 업무 과제에도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를 정말로 시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강한 뇌우가 동네를 강타해서 몇 블록의 전원이 나가버렸거든요. 아파트 건물은 바로 비상발전기로 전환됐지만 인터넷은 계속 끊겨 있었어요. 저는 혼란을 예상했어요. 이 첨단 기술의 집이 기술적 기반 없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광경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가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아파트 곳곳에 전통 촛불을 켜고 있었고, 소피아는 전자기기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기기 연결이 끊긴 것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이 모험처럼 느껴지는 듯 신나 보였어요. 저희는 정전에 대비한 계획이 있어요. 소피아가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어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신중한 계획,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는 이 균형은 제가 생각했던 현대적 생활 방식의 모습과 맞지 않았어요. 촛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제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기술이 삶에서 인간적 연결을 대체했다는 두려움이요. 제 앞에 있는 증거는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중에 비상등만 켜진 제 방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가장 큰 도전과 마주했어요. 제 자신의 고집과의 대면이었죠. 제가 또 어떤 점에서 틀렸을까요? 제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놓친 연결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촛불이 다 타 내려간 후에도 저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고 전원이 복구되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소피아와 진우에게 진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판을 숨긴 질문이 아니라 진정한 질문들이었죠. 아파트의 에너지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지, 아이들과 기술 사용을 어떻게 균형 잡는지 같은 질문들이요. 그들의 대답은 제가 이전에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려 깊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것은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인간 경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는 도구들의 신중한 통합이었죠. 가장 큰 시험은 소피아가 점심 식사 중에 부드럽게 저를 마주했을 때 왔어요. 아빠, 왜 여기 우리 삶을 이해하는 걸 그렇게 거부하셨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다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녀의 직접적인 질문은 숨을 곳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저는 회피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촛불 아래서의 대화가 부정직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내가 두려웠던 것 같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 새로운 세계에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두려움이었어. 이 모든 진보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소피아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보존하고 있어요. 단지 아빠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그녀는 저를 서재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저는 실물책들로 가득 찬 책장을 발견했어요. 역사, 철학, 고전 소설들이 디지털 기기들 옆에 나란히 있었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제 어린 시절 집의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과거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단지 현재와 대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중간 지점, 진보가 이전의 것을 지우지 않는다는 이 증거는 저에게 계시처럼 다가왔어요. 제 진짜 시련은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거나 낯선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고 전통과 혁신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었죠. 그 방에 서서 오래된 책들과 새로운 기술에 둘러싸여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 세계와 소피아의 세계 사이에 제가 세웠던 단단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아직은 새로운 가능성들이 들어올 만큼은 충분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소피아와 진우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현대적인 건물 대신 도시 안에 보존된 전통 한옥마을로 저를 데려갔죠. 입구를 지나 걷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돌길을 따라 곡선 지붕을 가진 오래된 나무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 너머로는 서울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에 닿을 듯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소피아가 걸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미래를 만들어가면서도 역사를 지키고 있거든요. 한국 가족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마을을 탐험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수백 년 된 문 앞에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이들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 뛰어다니고 있었죠. 처음으로 새 것과 옛 것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두 가지가 나란히 존재하면서 서로를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작은 전통 찻집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는 한 연세 드신 여성분이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동작으로 전통차를 대접하고 계셨어요. 나무 바닥 위에 놓인 방석에 앉아 있는데 달콤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할 때가 되자 진우는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을 작은 기계에 탭했을 뿐이었죠. 그 순간 옛것과 새것이 만나고 있었어요. 편리함이 전통을 파괴할 필요는 없어요. 진우가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로 도울 수 있죠. 이 생각, 옛것과 새것이 서로 맞서는 대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긴 여정 끝에 발견한 보물 같았어요. 실제 기념품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과거와 딸이 받아들이는 미래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이었죠. 그날 저녁, 소피아는 제가 떠나기 전에 이웃들과 친구들을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그 중에는 2층 아래에 사는 노부부도 있었는데 은퇴 후 아파트 생활을 선택한 전직 대학 교수님들이셨죠. 우리는 특별히 이 건물을 선택했어요. 부인께서 디저트를 나누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공동체는 우리의 어린 시절 마을을 떠올리게 해요. 단지 수직으로 조직되어 있을 뿐이죠. 남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젊은이들은 우리가 기술을 이해 못해서 거부한다고 생각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바꿀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중요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분들의 관점은 제 걱정과 너무나 비슷했지만 회피가 아닌 경험을 통해 도달한 것이었죠. 그 말씀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저는 단순한 습관과 의미 있는 전통을 구분하지 않고 변화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아파트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전에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자동화 시스템들이 이제는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배려 깊은 선택으로 보였고, 제가 환상이라고 무시했던 공용 공간들은 실제로 인간관계의 중심지임이 증명됐죠. 공항에서 소피아와 그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상보다 더 슬픔이 컸어요. 단지 그들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이해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도 있었죠. 할아버지 다시 오실 거예요? 제 다리를 안으며 막내 손주가 물었어요. 그럼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지하철도 혼자서 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헤어질 때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우리 동네 주민협회에 이메일을 썼어요. 몇 년 동안 저는 개별 가정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정원과 공유 퇴비 시스템 계획에 반대해 왔었죠. 이제 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보였어요. 공동체는 공유 공간과 시스템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 거였어요. 효율성이 반드시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었죠.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제 책들, 가구들, 일상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익숙한 공간을 다르게 느끼고 있었어요. 전에는 전통이라고 주장했던 비효율성들이 보였고 독립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고립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웃이 빌려간 도구를 돌려주러 들렀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커피 한 잔 하자고 초대했어요. 부엌에 앉아있는 동안 소피아의 아파트를 비판이 아닌 열정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공용 정원과 공유 공간에 대해 새로운 감사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생활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것 같네요. 그가 관찰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정정했어요. 확장된 거예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이것이 여행에서 얻은 저의 선물이었어요. 과거를 거부하거나 미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존중하는 제3의 길이었죠. 소피아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전화했을 때 전에 무시하거나 비판했던 아파트 기능에 대해 질문했어요. 제 관심에 대한 그녀의 놀라움과 기쁨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어요. 스마트 홈 기능을 몇 가지 설치할까 생각 중이야. 통화를 마치기 전에 말했어요. 복잡한 건 아니고 시작하는 정도로. 그녀의 웃음소리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이죠, 아빠. 모든 여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제 집을 둘러보면서 이미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감소시키기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작고 사려 깊은 변화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진짜 여정은 사실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에 관한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동실화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